죄송합니다. 아, 네. 저도 회사가 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건강한 개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휴일에 이렇게 전화하는 회사는 참 나쁜 것 같습니다. LTO 원점에서 종목 편입을 했는데 손절하거나 중간에 매도한 경우, 네, 그 전에 원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이제 2024년 11월부터 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 LTO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어떤 종목들 편입했다가 편출했는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세 종목으로 시작했었는데 그게 인카그로 서비스, JYP, MI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왜 편출했는지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린 그 간단 정리 페이지에 누적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YP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업 영역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MI텍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상상인이 이제 대주주잖아요. 근데 상상인 그 CEO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드릴 힘스하고도 좀 연관되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대주주가 사실은 이제 동업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업자가 만약에 사기꾼이라면은 저는 이제 믿고 투자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MI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출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AI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AI가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가장 맑은 정신으로 질문들을 좀 던져놓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좀 달라진 그런 기분으로 이제 AI 답변들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 것들 정리해가지고 새벽에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좀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좀 충분히 구체적인가요? 그리고 답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저는 그러니까 그 보통 딥리서치를 시키기 때문에 딥리서치는 한 답변하는데 1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여러 개 동시에 던져놓으면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막 1시간 걸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은데 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각각의 이제 개인이 정말로 투자를 참여할 그런 유인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뭔가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어떤 투자관을 공고히 다짐으로써 발생하는 뭐 유대감이라든가 신뢰,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로 충분히 얻을 게 있어서 공동체에 남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야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아왔어요. 정말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많은 걸 주신다고 생각 안 하고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거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데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셔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이제 뭐 부모님도 그렇고 사람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즐겁다라고 가르쳐 주셔왔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경험들을 인생에서 많이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걸어주시면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능력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있고 확실히 저보다 더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각자의 그런 비교의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정보,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정리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LTO 편입된 종목들은 네, 지금 매수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 기간이 지난다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던 피터슨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이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인터업에 저는 전혀 이제 휴민트나 아니면은 뭐 스페셜티가 없는 입장에서 그냥 외부적 시선으로만 투자를 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투자하시지 않는 이유를 공유해 주시면은 뭐 노이즈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그런 유용한 정보로 투자 판단의 준거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네. 네. 참으실 필요 없어요. 네. 모든 투자는 개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고, 그게 이제 뭐 허위 정보나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성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데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너무 개념치 마시고 또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힘스 한번 발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스, 네, 전에 한번 발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속 노이즈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석을 좀 진행하고 일부 지분을 매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질 위험, 그리고 그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같은 거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유진의 정보 왜곡에 대한 투자자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경영진이 부도덕하다라는 것이 입증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기꾼과 동업할 수 없다라는 원칙하에 투자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하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이용자에게 이동 시간이나 비용 없이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성, 그리고 성병이나 숨기고 싶은 뭐 정신병력 같은 거에 대한 프라이버시 욕구라는 근본적 강점과 동시에 건강관리라는 중요한 니즈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라는 내러티브가 추가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정부가 약가 인하를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약가 인하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좀 힘쓰를 공부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저는 조금은 이제 더 사보려고 했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 올랐는데 내러티브가 이제 모두 실현된다라고 하면은 세계 1위 의료 시장인 미국 시장을 온라인화하는 그런 선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토스가 좀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투자 6가지 관점과 리스크 검토에 기초해서 한번 투자 매력도를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넘버링이 잘못됐네요. 이거 한번 발표 끝나고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제 BMAEA입니다. 힘스널스 비즈니스 모델은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하는 원격 의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탈모나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거를 이제 구독 판매하는 단일 질환 중심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점차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컨콜에서 경영진은 회원권 하나로 대부분의 일상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미래를 언급했고 이제 실제로 체중관리나 피부과, 성건강, 정신건강, 호르몬 치료 이제 호르몬은 이제 그 25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각화된 전문 분야를 운영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직적 통합이라는 전략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원격으로 진료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약국을 대신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검사하고 맞춤형 조제 시설 확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더 싸게 약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통합해가지고 진단부터 처방 조제 배송까지 아우르는 이제 통합적인 밸류 체인을 구축 중입니다. 만약에 이 내러티브가 실현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제 완전히 이제 엄청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체 인프라 확충 이제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그런 전략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회원제 모델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이제 아마존이나 포스트코 같은 그런 대기업의 회원제처럼 정기 구독형 헬스케어, 토탈케어로 진행하려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어떤 그 예방의학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치료에서 나아가서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전통적인 대면 의료 모델과 차별화되어가지고 규모의 경제와 구독 비즈니스의 반복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경쟁사들하고 한번 비교해보자면은 텔레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연계해가지고 이제 일회성 진료를 중개해주는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힘스 같은 경우에는 B2C 구독형 모델로 고객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라닥 같은 경우에 보험사나 고용주하고 제휴해서 급여 범위 내에 진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힘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현금 지불하는 시장을 공략하면서 소비재처럼 마케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R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 쿠폰 같이 이제 약가 정보 제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힘스 같은 경우에 처방약 자체를 판매하고 의사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관여해서 협상력이 훨씬 더 큽니다. 성장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분기에 73%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였고 텔라닥이 2% 역성장한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텔라닥 Health reported Q2 2025 revenue of $631.9 million,
down 2% year over year with a net loss of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 역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텔레메스 기업들이라고 다 같은 그런 이제 성장률을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23에서 24억 달러로 제시했고, 30년까지 매출 65억 불, 그 다음에 EBITDA 13억 달러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이제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내다보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은 탈모, 성기능, 체중, 정신건강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의 성인들이 상당수 니즈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구독자가 24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TAM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침투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피부과나 아니면 데일리 성건강, 경구용, 체중 감량 같은 부문은 모두 구독자 수가 5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이제 데일리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재구매율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런 성장한 레벨이 매출의 하방을 지지해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주사제 시적 조정과 온디맨드 처방 선건강 부문의 축소로 이번 분기에 일부 역풍을 맞은 게 지금 이렇게 이제 매출이 성장한 거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온디맨드 처방 선건강 부문의 축소라는 게 뭐냐면은 제품 믹스를 이제 원래는 이제 일회성 처방 위주로 이제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이걸 이제 구독제로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구독자 수가 감소하는 역풍을 맞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LTV와 유지율이 개선될 거다라고 경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전문 분야 출시가 임박했는데 25년 하반기에 이제 남자분들 보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될수록 점점 여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좀 낮아진 경우에 처방받는 그런 이제 치료가 점점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폐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호르몬 요법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카테고리가 런칭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는 미국에서만 5천만 명 이상이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처방을 하고 맞춤 케어로 이어지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서비스도 단독 상품으로 출시해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예방의학, 웰네스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될 예정이고, 26년에는 이제 수명 연장 분야로의 초기 진입을 예고해서 이런 신규 사업 확장이 이제 각각 보더라도 연 수억 달러 이상의 잠재 시장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이제 크로스셀링 시너지도 높아서 추가 성장 엔진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라는 유럽 원격 의료 업체를 25년 7월에 인수 완료해가지고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매출 저변을 넓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약가 정책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1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도적 장벽을 낮춰가지고 이제 원격 의료 이용률이 11%에서 46%로 폭증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제 규제 완화는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원격 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접근성 향상으로 서비스 저변 확대와 이용자 급증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약가 직접 판매 모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 2기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미국 환자에게 이제 최고 약가로 직접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런 이제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 때문에 제약사가 이제 원격 의료 플랫폼하고 제휴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트럼프 정책 방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enabling direct-to-consumer sales to American patients at the most favored nation price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17개 제약사 CEO들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 60일 내로 미국 내 약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 라고 요구하면서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 DTC, Direct to Consumer 판매 모델을 제공할 것을 조건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트럼프 on Thursday sent letters to the CEOs of 17 pharmaceutical companies demanding they bring down US prices within 60 days. The requirements include providing direct-to-consumer or direct-to-business drug purchasing models for certain produc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한을 보내가지고, 레터를 보내가지고 이제 판매 모델, DTC 판매 모델을 제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을 클릭해보면은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빅파마가 힘스와 같은 DTC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 파트너십을 모색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게 이제 위고비를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빅파마들이 힘스에 좀 제휴를 맺도록 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DTC 장려 정책은 이처럼 제약사와의 직접 제휴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매출원을 열어준다라는 점에서 직접적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FM 도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그런 수혜를 보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 측면의 이익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오리지널 약품이 가격이 인하되게 되면은 구독료가 힘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조달 비용이 낮아져가지고 마진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약사가 MFM 가격으로 이제 약을 팔기 위해서 DTC 채널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면은 힘스의 사업 확장 기회가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구조 개편도 보게 되면은 리베이트를 금지하게 되면은 제약사는 애초에 이제 약가를 인하하거나 아니면은 현금 결제 환자 대상 직접 할인을 늘리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힘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약국 중간 마진 없이 운영하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조사로부터 보다 낮은 순수 가격으로 약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구조가 줄어들게 되면은 보험 플랜이 고가의 약품에 높은 리베이트를 받고 선호하는 그런 왜곡이 완화되고 저렴한 제네릭이나 아니면 현금 구매 옵션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힘스가 제공하는 저렴한 제네릭을 선택할 요인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 회자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브랜드 파워와 고객 신뢰 측면에서 힘쓰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젊은 세대의 친화적 브랜드로 출발해가지고 높은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0만 구독자에 달하는 대규모 활성고객 기반을 확보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도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보게 되면은 수직 계열화된 통합 플랫폼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더욱더 그 통합을 강화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라하기 힘든 생산 프로세스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 혈액 검사 랩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조제 약국도 이제 인수해가지고 조제 기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 과정에 걸쳐가지고 통제력을 가지게 되면은 품질 관리와 원가가 절감해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객들 중 73%가 힘스의 디지털 의료 경험이 타 프로그램보다 낫다고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브랜드 가치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겠죠. 그리고 제품 서비스 다양화와 커뮤니티 효과가 있습니다. 힘스 플랫폼에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공존해가지고 그 카테고리 간의 이용자가 크로스 셀링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플랫폼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일 서비스만 하는 경쟁사 대비해서 혹은 이제 좀 더 그 좁은 범위의 좁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경쟁사 대비해서 혜자가 됩니다. 텔레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대한 의사 네트워크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브랜드 충성도나 직접 판매력, 고객 저변 측면에서 힘스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굿RX 같은 경우에는 약가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자산이지만 고객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은 아니라 커뮤니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스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와 커뮤니티 요소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의료 서비스를 쇼핑하듯이 이용하고 리뷰나 재구매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힘스가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AI 통합 전략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긍정적 신호와 잠재 리스크가 교차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힘스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연원선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서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판매 채널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릭이 허용된 그런 시장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특허가 만료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도 더욱더 무시하기 어려운 판매 채널로서 협상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그 도어대시가 식당들에 대해서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겠죠. 그래서 이제 GLP-1에 대해서 갈등으로 제휴가 종료되었지만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수한 제품 파이프라인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해가지고 더 많은 고객을 돕겠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이제 원료 공급처도 확보해가지고 재고를 비축하는 등 공급망 자체를 내재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공급도 같이 하면서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 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설정력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보험이 아닌 현금 결제 기관이라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통합적인 그런 편의성하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상담이나 지속 모니터링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건강 정보 같은 컨텐츠를 제공하여가지고 고객이 느끼는 효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번들 전략, 끼어 팔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하게 약품 가격만 놓고 경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어가지고 고객에 대한 가격 설정력을 높여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성건강 부문에서 저가로 이제 일회성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약을 제공하는 그런 BM에서 벗어나가지고 2대 복용 패키지로 전환해가지고 구독 BM 비중을 높여나갔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고객당 매출과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사들하고 이제 좀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공급 차단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네릭이 좀 더 보편화되는 그런 의약품 시대가 오면 종속성은 완화될 수 있고 제네릭을 좀 더 이제 장려하고 있는 약간이나 트렌드하고도 좀 맞는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성 확보를 통한 자금력으로 좀 협상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순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딜을 추진할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 협상이나 공급계약 협상에서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O가 이제 견고한 대자대조 때문에 시너지를 낼 M&A나 전략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원 배치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기술 인력 보강, 그 다음에 R&D 투자,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데에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나 기타 자본 활용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힘스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7월에
자발을 인수했었는데 이걸 이제 전액 현금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이제 정말로 시너지가 확보되는 그런 그 확실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해가지고 얼마로 이제 이걸 인수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제 힘스 같은 경우에 5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시장 기회를 열었고 이거는 투자금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TA의 확장 효과를 가져다주는 인수 기회였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영진이 현재 주가 수준을 굉장히 저평가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그런 이제 그런 전략, 그 자원 배치 전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아직은 굉장히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SR이 2배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힘스 같은 경우에는 PSR이 1배 안팎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굿RX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릿수 성장률의 PSR의 3-4배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힘스 주가에는 물론 이제 소송 리스크, 규제 리스크나 아니면 이제 높은 마케팅 비용 같은 할인 요인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분기 실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었고, GLP-1 이제 그런 그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충분히 이제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카테고리들도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사업 다변화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GLP-1 원툴이 아니다라는 거를 실적으로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AI 도입 같은 이제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AI 도입 같은 이제 미래 경쟁력 선점을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운영 레버리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여지도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익성에다가 빠른 성장률까지 갖춘 곳은 굉장히 드문 투자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과 확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 PSR 관점에서 훨씬 더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라고 저도 평가하고 있고 CFO도 이제 자사주 매입 의사를 밝힌 데에서 내재 가치보다 의미 있게 저평가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과 동업할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힘스앤홀스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이제 이유는 불법 조제약을 이용해서 기만적 마케팅을 펼쳐서 환자 안전에 위험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노보노디스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그 발표 때문에 주가가 하루 만에 34.6%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경영진이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해서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 라고 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은 힘스는 결국 불법 행위를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스널스 경영진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 안전을 위험하는 불법 조제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짝퉁 버전을 판매하고 있었고 이를 홍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충분하게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발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협업을 중단하게 될 위험도 마찬가지로 미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 경영진을 고소하게 되었던 거고 이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한번 평가해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의 주장이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그런 발표를 보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그 확인된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힘스의 경영진이 해당 기간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스가 협업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을 판매한 사실, 이거 자체는 명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경영진의 의도성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 협업 발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정작 힘스 같은 경우에는 물밑에서 기존의 복제약 판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힘스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 협업 종료 후 서명을 통해서 노보노디스크가 자사약 정품 위고비만 처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환자별로 최적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요구였기 때문에 힘스가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명이 크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하고의 계약 조건이나 FDA 규제를 어기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굉장히 명백한 사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수의 로펌이 동시에 힘스에 책임을 묻는 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도 법률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행동이 여러 면에서 윤리적인 한계선을 넘은 것은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제 이 조제 약물이 비공식 조제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제약사의 경고와 FDA 지침을 무시하면서 수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환자 접근성 향상이라는 이제 핑계를 내세웠다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에게 이거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렸다라는 게 문제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위기 대응 태도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스 경영진 같은 경우에 이제 즉각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힘스 측은 오히려 이제 노보노디스크를 비난하면서 자기 행위를 옹호하는 책임 회피적인 입장을 취했고, 경유진은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하기보다는 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투명하게 대처하지 않을 위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게 될 때 소송 제기 자체가 힘스 경영진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반간의 법적 주장이 엇갈리는 게 소송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실이 확정되는 거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불확실성의 존재만으로도 협업기업으로 편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 미만의 비중 투자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과는 결국은 동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영진의 혐의가 법적 사실로서 밝혀진다 라고 하면 저도 5% 미만의 비중도 투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힘스에 대한 발표와 결론을 공유드려보고 그러면 이제 1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 이어가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